저는 평소와 같은 금요일 밤 소파에 파묻혀 넷플릭스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로맨틱 코미디나 스릴러를 골랐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추천 항목에 뜬 한국 영화 명량이 눈에 들어왔어요. 해상 전투 영화라니 흥미로웠습니다. 영화를 틀자마자 16세기 조선의 화려한 갑옷과 거대한 전함들이 펼쳐졌죠. 역사물인가? 처음엔 단순히 화려한 전투 장면에 감탄했습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전투는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죠. 그런데 영화가 중반을 지나면서 제 마음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저도 모르게 주인공에게 몰입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장군 이순신이라는 사람. 영화 후반부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장군은 군사들 앞에 섰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적의 배는 수평선을 뒤덮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마치 벼락에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손을 떨며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이순신을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고? 예전에 역사 수업에서 배운 적 없었어요. 넬슨, 나폴레옹은 들어봤지만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영화 속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었죠. 밤새도록 이순신에 관한 자료를 찾아 읽었어요. 수많은 기사와 다큐멘터리 영상을 봤습니다. 그의 전투, 그의 일기, 그의 충성심에 대해 알아갈수록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이런 인물을 몰랐을까? 창문 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따끔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치 오래된 보물을 발견한 고고학자처럼 흥분됐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아니, 내가 알려야 한다고. 다음날 아침 충분히 자지 못한 눈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순신을 검색하다 보니 임진왜란이라는 단어에 계속 부딪혔어요.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죠. 이게 정말 있었던 전쟁이라고? 읽어보니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15만 명이 넘는 일본군이 한 번에 조선을 침략했어요. 서울은 함락되고 왕은 북쪽으로 피난을 갔고 국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바다를 지키고 있었어요. 육지가 불타는 동안 그는 바다에서 조국의 마지막 방어선을 형성했던 거죠. 영화에서 본 것처럼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마치 지금까지 알아왔던 세계사의 퍼즐 조각 하나가 비어 있었고 이제야 그 빈자리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서양의 역사책에서는 왜 이런 대규모 전쟁을 다루지 않았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했죠. 이순신에 관한 강의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놀랍게도 마크 리처드슨이라는 교수가 이순신의 전략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유튜브 강연을 찾아 틀었어요.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르에서 승리했다면 이순신 제독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의 한마디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서양의 역사가들은 유럽 중심적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서양 전략가들보다 앞선 해전 전술을 구사했어요. 그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제독입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전쟁 역사상 무패 기록을 가진 장군이라니. 더구나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말이죠. 제 직업병인지 곧바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감이 왔어요. CNN 다큐멘터리 PD로서 이런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 프로듀서에게 전화했어요. 리사, 내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알게 됐어. 넬슨보다 위대한 제독이 있었대.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리사는 반신반의했지만 제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는지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의 별이었죠. 주말 저는 동네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역사 코너를 뒤지며 이순신에 관한 책을 찾았어요. 그러다 그래픽 노블 코너에서 뜻밖의 발견을 했습니다. 이 선마이너스 신이라는 제목의 그래픽 노블이 있었어요.
표지에는 갑옷을 입은 장군이 폭풍 우치는 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있다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책을 집어들고 책장을 넘겼습니다. 역동적인 그림체로 그려진 해전 장면들, 이순신의 강인한 표정,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병사들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작가의 이름이 있었어요. 루카스 브라운. 서점 주인에게 이 작가에 대해 물었더니 놀랍게도 다음 주 토요일에 이 서점에서 사인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을 기다린 후 저는 사인회에 참석했습니다. 루카스 브라운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젊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열정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줄이 짧아지고 제 차례가 되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당신의 작품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루카스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학에서 세계사를 공부하던 중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후 직접 한국에 가서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했죠. 이순신은 제게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즘 슈퍼히어로 영화가 인기잖아요. 하지만 진짜 히어로는 날지 않아요. 그는 12척의 배로 330척을 막아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그는 제 책에 사인을 해주며 말했어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CNN에서 다큐멘터리 PD로 일하고 있어요. 이순신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루카스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는 서점 옆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래픽 노블을 만들면서 조사한 자료들을 공유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더욱 단단한 결심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래픽 노블을 가방에서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순신이 부하들에게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법을 알 뿐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는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용기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월요일 아침 CNN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준비한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이순신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완성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프레슬리 팀장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했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 특히 미국인들에게 낯선 주제에 대해 회의적인 편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팀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프레슬리 팀장은 언제나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에밀리, 오늘 새 기획안을 가져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심호흡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16세기 동아시아 한 나라가 침략자들에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도망쳤고 귀족들은 투항했죠. 하지만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나라를 지켰어요. 그의 이름은 이순신입니다. 프레슬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의아함과 약간의 지루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조선의 장군이라니. 누가 관심 있겠어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이건 한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더십과 인간 존엄의 이야기입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을 물리친 전략가, 적에게 모함받고 고문당했지만 다시 일어난 인간, 죽음 앞에서도 나라를 위해 쌓은 충성심. 이것은 국적을 초월한 이야기입니다.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어요.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프레슬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번 해봐요. 하지만 실패하면 책임은 당신 거예요. 승인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이론적인 연구를 넘어 실제 현장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서툴게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면서 마음은 이미 바다 너머에 가 있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루카스의 그래픽 노블을 가방에 넣었어요.
이 여정의 시작점이자 영감의 원천이었으니까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유튜브에서 이순신 관련 영상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한 영상에서 한국인 인터뷰이가 말했어요. 우리에게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의 전달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잠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이상하게도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것처럼요. 공항 출구에서 박지훈 박사를 만났어요. 그는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에밀리 씨,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지훈 박사는 해군사 전문가로 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기꺼이 가이드가 되어주셨어요. 첫 목적지는 통영이었습니다.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을 이끈 곳이죠. 차 안에서 박사님은 조선시대의 배경과 해군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최대 무기는 판옥선과 거북선이었습니다. 특히 거북선은 이순신의 설계로 완성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 할 수 있어요. 통영에 도착하자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방이 섬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항구였어요. 박사님은 한산도 앞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순신은 하객진 전법을 사용해 일본 함대를 격파했어요.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형태로 적을 포위한 전술이죠. 어떻게 그런 전술을 생각해냈을까요? 이순신은 해류와 조류, 물살의 속도까지 계산했어요. 자연을 무기로 사용한 거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촬영팀과 함께 바다를 담았습니다. 카메라는 이순신이 바라봤을 풍경을 담아냈어요. 같은 하늘, 같은 바다, 같은 지평선. 400년이 지났지만 자연은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명량 해협으로 향했어요. 울돌목이라 불리는 이곳은 이순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강한 바람이 저를 맞이했어요. 바다는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울돌목의 급류예요. 물살이 돌아가는 소리가 울음소리 같다고 해서 울돌목이라 부릅니다. 박사님의 설명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순신은 이 자연의 힘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597년 10월 26일, 그날 이순신은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와 맞섰어요. 불가능한 싸움처럼 보였지만 그는 이 급류를 이용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단지 싸운 게 아니라 생존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박사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해안가에 앉아 있는데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김영화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이 지역 유적지의 자원봉사자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이 지역에 살았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를 키우셨죠. 장군님은 우리에게 그저 역사책 속 인물이 아니에요.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분에게 이순신은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이순신 장군은 한국만의 영웅이 아니에요. 세계가 알아야 할 인물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울돌목의 파도, 한산도의 고요한 바다, 그리고 현지인들의 증언. 각 조각이 하나의 이야기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순신의 바다를 직접 보니 그의 선택과 전략이 더욱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계산과 자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는 이순신의 유물과 함께 난중일기의 원본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박지훈 박사는 천천히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이 전쟁 중에 쓴 일기입니다. 7년간의 전쟁 중 거의 매일 기록했죠. 전투 상황부터 날씨, 개인적인 감정까지 모두 담겨 있어요. 유리 케이스 너머로 낡은 책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먹으로 쓰인 한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압도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병사들의 밥은 제대로 먹였는가?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부하들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었고 아들이었고 지도자였어요. 박물관 한편에는 난중일기의 번역본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몇 구절을 읽었어요.
오늘 바다가 거칠다. 병사들이 지쳐 보인다. 그들에게 휴식을 주고 싶으나 적이 언제 올지 모른다.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길. 전쟁의 긴장감과 책임감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는 매일 죽음과 마주하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기록이었습니다. 박사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순신은 전쟁 중에도 시를 썼습니다. 그의 시에는 자연에 대한 사랑과 나라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어요. 난중일기의 구절들을 메모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검을 든 장군이자 붓을 든 철학자였어요. 그의 글에는 전쟁의 냉혹함과 인간의 따뜻함이 공존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난중일기의 구절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제 마음은 40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느꼈을 두려움, 고독, 그리고 결의. 모든 감정이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400년 전 이순신도 같은 별을 보았을까요? 그는 이 별들 아래서 매일 밤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글을 썼던 겁니다. 그의 붓은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의 무기였고 위안이었고 유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순신의 일기를 통해 그의 내면을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전쟁 영웅의 이면에 있는 인간 이순신을 말이죠. 해시태그. 다큐멘터리 촬영의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명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밤에 촬영하기 위해서였어요. 울돌목 위 언덕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바다는 검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고 달빛만이 수면 위에 일렁였어요. 박지훈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량해전 전날 밤 이순신은 이곳에 서 있었을 겁니다. 12척의 배,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330척의 적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촬영팀은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를 마쳤고 저는 홀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그때 박사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이순신은 왕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마치 그날의 함성이 아직도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는 울돌목의 밤 풍경을 담아냈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1597년 10월 26일 역사상 가장 불가능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패배가 확실했던 전투. 그러나 이순신은 자연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울돌목의 급류, 좁은 해협, 그리고 밀물과 썰물의 시간차. 그는 모든 것을 계산했고 승리했습니다. 촬영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 저는 울돌목의 물소리를 들었어요. 김영화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포탄이 아닌 조류로 싸웠어요. 이건 지혜의 승리였지. 네,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력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지혜의 승리였습니다. 서구의 전쟁사에서는 보기 힘든 유형의 전략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바다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 은빛길을 만들었어요. 그 길을 따라 상상 속에서 이순신의 배가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울돌목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왜 이순신이 그토록 위대한 인물인지. 그는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인간이었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은 리더였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이순신이 제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잃지 마라.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제 노트에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명량의 밤하늘 아래 나는 비로소 이순신을 만났다. 그는 더 이상 역사책 속의 인물이 아니다. 그는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영웅이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바다를 넘어 이순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임무가 제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노트북을 열고 지난 몇 주간의 촬영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체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통영의 푸른 바다, 울돌목의 거센 파도, 난중일기의 묵직한 무게, 그리고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순신은 조선의 제독이 아닙니다.
그는 절망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세계의 리더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닌 인류의 유산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마음속으로 이순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편집실에 틀어박혀 몇 줄을 보냈습니다. 모든 영상 자료, 인터뷰, 현장 소리를 하나하나 정성껏 다듬었어요. 프레슬리 팀장이 편집실을 방문했을 때 그의 표정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에밀리 러프컷을 봤어요. 정말 놀랐군요. 그의 눈에 감동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팀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 정신에 관한 이야기군요. 그 말에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으니까요. 마침내 다큐멘터리 시사회 날이 왔습니다. 극장에는 CNN 임원들, 언론인들, 그리고 특별히 초대한 루카스와 마크 리처드슨 교수도 있었어요. 불이 꺼지고 스크린의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입니다. 당신은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90분의 상영 시간 동안 관객들은 완전히 몰입했어요. 바다의 파도 소리, 이순신의 일기 구절들, 그리고 현지인들의 증언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마크 리처드슨 교수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이순신을 세계에 알렸어요. 이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의 말에 뭉클함이 밀려왔습니다. 루카스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첫 만남에서 당신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거.